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봐라. 안녕하세요.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잘 나가 블랙갱입니다.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오늘의 바른 소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8 3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장애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다른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이 문장들은 장애는 치료받거나 넘어서야 할 상태가 아닌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조금은 다른 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도와 생활 방식은 장애를 여전히 치료의 대상, 어떤 목표에 도달해내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흔히 받는 복지 서비스는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재활치료 같이 땡땡 치료에 머물러 있고 지갑훈련은 엄청난 반복학습을 통해 비장애인의 업무 방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다른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은 반복적으로 무언가 부족한 상태, 어딘가에 도달해내야만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부터 시작해 제도, 사고방식, 생활습관 등이 모두 바뀔 때 우리는 그제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바라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넘어 각각 다른 몸이 일상생활에 제약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오늘의 바른 소리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요즘은 장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것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도 속에는 여전히 예전의 언어와 시각들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제도, 사고방식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야 제대로 더불어 산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바라 멤버들 대표적으로 이런 게 문제다. 또는 이런 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언어, 제도, 그리고 사고방식 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좀 언어에 꽂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언어가 생각을 지배하고 행동을 낳는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상인이라는 표현을 진짜 의도 없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근데 그 말 안에 누구는 정상이고 그럼 누구는 그렇지 않다는 기준이 숨어있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비장애인처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는 계속 가시화되는 부분들에서 어떤 출근길에 계속 지하철이라든지 뭐 이동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출근길에 시위를 하시는 분들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효율에 의해서 비용 문제 때문에 네. 이미 있는 거를 뜯어 고쳐야 되는 비용들, 그게 너무 아깝다 이런 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애초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면 초기 비용이 좀 세더라도 네. 이런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과거는 과거고, 그럼 앞으로 만들어지는 건물들, 앞으로 만들어지는 대중교통들,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것이 먼 미래를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고쳐지면 좋겠어요. 이제 베리어 프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알게 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단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거기에 같이 또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미디어 센터에서 했던 거죠. 네네. 모두의 이동권을 네. 주제로 해서 뭐 특정 공연장까지 각자 사는 집에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가는 이제 장면들을 이제 찍어서 유튜브에 올라온 것이 있는데 사실 인도도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 사람의 이동권을 좀 침해하고 있었던 사례들을 그걸 통해 볼 수 있었거든요. 네, 이건 비장애 장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어린이들 네, 맞습니다. 킥보드 타고 가는데 되게 어려웠던 것들도 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상상과 혁신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바꿔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무대로 올리고 또 그분들의 삶을 공론화하려면 오늘의 코너 시작해야겠죠? 네. 그럼 오늘의 코너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차별이 있다. 당신은 몰랐을지라도 차별받은 우리가 있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차별 선언.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네, 어바라 시즌 8 3회 오늘의 코너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의 게스트 여기 나와 계십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굉장히 수줍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부천 역곡에 거주하고 있고요. 발달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장애학을 공부하고 있는 백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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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대학원에서 장애학까지 공부하시게 된 데는 자녀와의 어떤 그런 함께 살아가면서 느끼는 많은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죠. 장애학을 공부하게 된 여러 계기들이 있기는 한데 제일 중요했던 것은 제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온전히 수용하고 싶어서 이 장애를 둘러싼 여러 사회적인 억압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장애학이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면 보다 더 아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자, 그러면 백성영 님이 말씀해 주신 차별 키워드를 저희 이제 멤버들이 보고 있는데요. 당근이 키워드를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총 5가지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출이 꺼려지는 이유, 모자 무싸, 사회복지가 장애를 보는 관점, 이주 노동자의 삶, 아이와 나.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궁금한 키워드를 2개 선택해 주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2부에서 나머지 3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외출이 꺼려지는 이유 궁금합니다. 예, 외출이 꺼려지는 이유 아마 발달 장애가 있는 이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마 보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혹시 그 김창민 감독 네네.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바로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일단은 발달 장애 아동과 함께 그 새벽에 나가서 그 밥집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그 상황이 어땠을까? 새벽에 아이가 나가자고 재촉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함께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그 새벽 1시에 나가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너무 그려졌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술자리에서 시비가 어찌됐건 붙어가지고 그 시비 건칙에 의해서 맞아서 구타당해서 살해를 당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들이 어느 누구도 이제 구속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분개했어요. 뭐 그 분개한 상황은 이게 법적으로도 잘못되긴 했지만 그 자녀가 거기서 느꼈을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좀 와닿았고 네. 아버지랑 겨우 이제 뭐 며칠 만에 감독이었다고 하니까 집에 들어오기도 어려웠을 텐데 겨우 들어온 상황에서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 생판 모르는 얼굴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맞아서 죽은 상황을 목격했던 그 자녀의 상황이 너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이고 돌출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그런 경우를 비슷하게는 겪어봤고 저는 항상 나가기 전에 아이랑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되게 번번이 깨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그 이제 분들은 루틴한 상황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갑자기 뭐가 확 끼어들거나 이러면 바로 주저앉아 버리거나 울거나 뭐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타인을 공격하기도 해요. 근데 이 상황이 이 아이한테는 이제 그런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이제 체득이 된 건데 그 타인에게 이 상황을 설득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낙인의 시선이나 저를 향해서 뭐 삿대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걸 항상 이제 마음에 품고 나가야 돼요. 나가기 전에 항상. 그래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사고가 벌어질까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아이는 이제 걷죠. 두 발로 걸어요. 뭐 그런 어떤 신체적인 이동에 있어서 제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도 어떤 이동에 있어서 제약은 맞는 거거든요. 신체적인 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발달 장애인들도 오히려 이동, 뭐 공공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일례로 이제 코로나 시기 때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되잖아요.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고 어느 공간에 가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저희 아이는 마스크 쓰면 다 집어서 던져버려요. 그러면 못 타요. 지하철 같은 데 못 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냥 저는 데리고 그냥 그때 운전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차에 옆자리에 태워서 드라이브 실컷 하고 마트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런 끄는 트롤리 같은데 저는 앉혀가지고 그냥 내내 그냥 제가 다녔어요. 근데 아이를 그렇게 하면은 사실 묶어둘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이제 그거에 대해 적응이 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코로나 그 코비드 상황 때 그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죽는 사례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그래서 거의 맨날 그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추도하고 지내고 이게 근데 자녀를 살해한 그 사건 자체는 굉장한 어떤 범죄고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이걸 추도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근데 또 그렇게까지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도 있고 그렇게 가족들이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더 극한 고립으로 몰릴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저도 비슷하게나마 체감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서 그런 뭐 사회적인 위기가 올 때 더더욱 약간 가슴이 되게 쫄리는 게 있고 또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아이 데리고 어디 병원 치료도 가기가 어려운 현실인데 그런 것들이 항상 생각이 나죠.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종종 얘기를 하긴 했는데 거리를 다닐 때 우리가 장애인 만나기가 너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일상에서 겪는 어떤 수많은 어려움들을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낯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구조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셔가지고 좀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선영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건 선영님 자녀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더 어린 연령대의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들도 느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작은 반응에 하고 분명히 나는 직진으로 가려 했으나 어디에 관심이 가면 그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카페를 못 간다거나 식당을 못 간다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유독 시선은 장애인이라고 생각해서 더 날카로운 시선을 쳐다보고 날카로운 언어를 쓰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린 어렸을 때 다 그걸 겪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정말 아니 어떻게 실수 한 번 안 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겠어요. 그리고 그게 배워나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장애인 분들도 우리는 같이 살아나가고 더불어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누구나 겪었음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중에 이거 다 우린 겪는 거잖아.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랬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어디서 어떤 시각이 바뀌면 외출하기 꺼려지게끔 만드는 걸까요? 사실 우린 다 겪었는데. 맞아요. 그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마라톤이라고 네. 되게 옛날 영화인데 거기에서도 그 주인공 조승우 씨가 그런 이야기 그런 상황에 처하잖아요. 지하철에선가 얼룩말을 너무 좋아해서 얼룩말 분이 치마를 입고 계셨던 거예요. 한 분이. 근데 이제 그게 짧은 미니스커트였죠. 그래서 몸은 또 큰 상태니까 이렇게 갔을 때 그 여성 입장에서 너무 놀랄 일이고 성추행으로 느낄 수 있는 일이었고 이 주인공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고 얼룩말을 좋아해서 다가가서 이렇게 만졌거나 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나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럴 경우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성인의 남성 발달 장애인들이 흔하게 겪는 오해가,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조승우 씨가 그 말 모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치마에 이렇게 말 얼룩말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졌는데 그 부분이 엉덩이 부분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충분히 좀 오인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게 되게 맥락 없이 보면 이거는 그냥 동의되지 않은 성적인 접촉이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어떤 희롱이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러한 규범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계짓기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익숙해져 있지 않은 발달 장애 당사자들에게는 그 경계가 굉장히 허물어질 때가 많아요. 남을 뭐 터치하거나 접촉하거나 이런 일들도 그렇고. 근데 교육이 되거나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내면화되고 규범화되면은 결코 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또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를 집에서 부모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전문적인 교육이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외출이 수월해지실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 상상해 봅시다. 어떤 외출 상황을. 낙인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충분히 기다려주고, 그냥 여기는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옆으로 그냥 다 비켜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뚫어져라 우리를 응시하지 않고 그냥 저기는 저렇게 사는구나, 그냥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는.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이렇게 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사람이 되게 붐비는 상황이었어요. 붐비는 상황에서 저희가 딱 멈춰버리니까 그 뒤에 있는 아저씨가 아이 좀 갑시다 하고 아이를 이렇게 밀치더라고요. 근데 애가 가만히 부동의 자세로 서 있었어요. 더 얼어가지고. 근데 이제 기어코 아이를 이렇게 밀치고 나와서는 저희 아이를 되게 뚫어지게 이렇게 응시하는, 째려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옆에 계시는 그 여성분은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셨고, 그 남성분은 되게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긴 했는데 그런 순간은 넘어갔고, 그런 순간이 너무나 자주 있어요. 자주 있고 왕왕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아이가 모르고, 오늘도 저희 아이가 학교에 가다가 정말 학교에 가기가 싫었나 봐요. 주말에 쉬고 나오니까 그 횡단보도에 서 있는 어떤 여성의 가방을 툭 쳤어요. 가기 싫다고.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니까 괜찮다고 하고선 이렇게 옆으로 비켜 서주셨는데, 되게 그냥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런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을까. 저 집은 저런 상황이 있나 보다. 근데 대체로는 다 자기 갈 길이 너무 바쁘고 내가 너까지 배려해줘야 되겠냐, 약간 이런 상상을 하면서 다들 사니까 너무 숨막히는 경쟁 사회이기도 하고, 여기가 정체되어 있으면은 되게 이쪽을 다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왜 너만 네. 멈춰서 못 가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근데 좀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냥 그런 시선 보내지 말고 그냥 옆으로 비켜서 가주세요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선 저랑 저희 아이를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오늘 이제 애 학교 잘 갔냐고 물어보고 저 붙잡고 그런 것도 많이 받고, 그래서 한켠에서는 되게 그런 서러움, 차별 같은 느낌도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받게 되고, 그런 게 좀 많이 좀 확산되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저랑 아이랑 주로 밖에 많이 나가야 되는데 용기를 좀 많이 내야겠죠. 뭔가 되게 뭐랄까, 사회가 되게 다양해지고 가치관도 되게 다양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해지는 만큼 뭐가 못 받쳐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뭔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거나 뭔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톡 쳐도 방아로 화를 내는 그런 느낌의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다. 근데 또 반면에 또 여러모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충분히 기다려주고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잘 판단은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저도 사회적 분위기가 무언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랑 탁 옆에 왔었을 때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꼭 공격하고 싶다거나 화를 표현해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왜 더 감지되는 걸까?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저희 아이는 지금 특수학교에 다니는데, 특수학교에 보낼 때 그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정차할 수 있는 일정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딱 들어서지 못할 때 뒷차가 빵빵 이렇게 걷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친구들도 있고 그럴 때는 다 앉혀서 안전벨트 채우고 가방 다 걸고 확인한 다음에 떠나야 되니까 정차할 그럼요. 시간이 좀 있어요. 그걸 못 참고 빵빵 그리고 이제 옆으로 비켜서 또 이렇게 운전자가 그 유리를 내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노려봐요. 이 차 뭔가 그리고 이렇게 훑어본 다음에 가요. 그런 어떤 시선들 그리고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 학교에 진짜 실제 민원도 들어와서 학교에 민원이 뭐라고 들어와요? 왜 정차하냐?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정차하냐?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이죠. 정말 이런 게 다 있나? 진짜 모른다. 정말 그 타인의 어떤 어려운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들 많이 들고. 근데 이게 또 장애인만을 향하는 것 같진 않고 최근에 이제 어린이들 학교 운동에 거의 못 한다면서요.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뭐 노키즈존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보면 되게 그냥 표백된 사회 정말 이런저런 거 다 시끄러움 혹은 뭐 마찰 이런 걸로 규정해버리고 그 사람들이 보이는 여러 반응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수용하려 하지 않고 그냥 다 지워가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장애인에겐 더더욱 유독 더 잘 드러나는 것 같고 네. 저도 최근에 봤다니까 유치원 차량도 그렇게 뒤에서 빵빵거리시고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타기 시작했는데 빵빵거리는 게 사실 저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앉아야 되고 뭐 근데 어떤 차량이든 그러한데 진짜 못 기다리나 봐요. 그럼 어제 출발했어야죠. 약간 불편을 못 참는 사회가 됐고 다른 것도 불편함이 되어버리고 점점 더 뭔가 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네,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왜 나가는데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용기가 필요한 사회가 돼야 되는 건지 좀 다른 의미로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가 이런 평상시에도 어떤 상대의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대 상황을 들을 일도 많이 없거니와 교육에서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함께 살고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안 가르치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오늘 나오셨으니까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기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따로 다른 이제 당사자분들과 모임을 하면서 책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게 되게 많거든요. 어떤 반복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이 지금 긴장되어 있어서 이거를 낮추고 안정감을 가지려고 스스로 안정되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저는 어느 곳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무서워한 적도 있고 실제로 계속 반복 행동을 한다거나 반복적으로 이제 같은 소리를 이제 내는 분을 보면 왠지 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좀 긴장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따로 배우면서 오히려 이제 안정감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장애 이해 교육 또는 뭐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할 때 이런 것들은 진짜 안 가르쳐 준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내가 점프하는 이유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자폐인이 감독을 했던 그 영화인 것 같은데 진짜로 내가 왜 점프를 하는지 점프를 할 때 어떤 기분에 도달하고 그리고 내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점프를 하는지를 약간 다큐처럼 기록한 영화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뭔가 기분이 좋거나 혹은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할 때 보이는 나만의 특유한 행동들이 있다. 저도 막 혼잣말 중얼거릴 때 많고 점프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운전을 제가 할 때 운전할 기회들이 많으니까 답답하고 막힐 때 진짜 미치겠거든요. 막 소리 꽥 지르고 막 저도 막 그래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뭐 발달 장애가 있거나 정신 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동의 맥락들이 그럴 때는 이해가 돼요. 저는 뭐 어쩌다가 그런 상황이 한두 번 오고 다른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조절을 하거나 어느 정도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자원을 찾기도 어렵고 할 때 얼마나 이 상황이나 이 세상이 되게 억압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말 그 뒤에서 빵 거리셨던 분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쁜 일이라든지 뭐 정말 병원을 급하게 가셔야 되는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 전반이 조금 이해하고자 하고 더 공부하고자 하고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또는
내 주변의 장애인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라는 거를 좀 서로 알아가려는 노력이 이제 구조적으로 너무나 안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어서 사회복지가 장애를 보는 관점이 궁금합니다. 그 사회복지가 장애를 보는 관점 하면 이게 그냥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내가 뭐 또 다른 어떠한 낙인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근데 저는 제가 장애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장애학은 여성학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성학이 어떤 여성 복지에 대한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애학은 오랫동안 그 복지라는 프레임이 장애 관련해서 모든 어떤 부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라고는 주장하거든요. 개입해서 바꿔내야 한다라고는 주장을 하고, 제 경험에 비춰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장애 진단을 받고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뭐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고 여러 이제 부문에 많잖아요. 장애를 재앙으로 그려요. 이제 인생 끝났다 이렇게 그 느낌이 확연히 옵니다. 아이고. 확연히 오고, 그리고 이제 복지관 다닐 때 가장 먼저 장애인 복지관을 찾는데 장애인 복지관은 다 재활치료고, 그럼 이제 당연히 우리 아이는 뭐 이게 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당황한데 이거를 문제적인 상황으로 규정짓고 계속 훈련시키려고 하고, 근데 훈련을 받아도 그게 나아지질 않거든요. 네. 나아지질 않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아마 다른 부모님들도 그 고민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한국 사회의 장애 정책은 철저하게 재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 재활 그 센터 가서 언어 치료 받고 미술 치료 받고 이런 거에만 지금 돈을 쓰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책으로 보장되어 있으니까 사실 안 받을 수는 없어서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동네에서 어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들이 가는 곳에 저희 아이가 가는 거. 근데 그런 걸 사실 상상을 잘 못하죠. 저희 아이는 지금 다니고 있는 데가 공부방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유일하게 통합적인 환경, 비장애 거기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장애 학생들이 한두 명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장애 아이들, 장애 아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배워요. 너무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 환경이 구축돼 있는 곳이에요.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무지개 공부방이라고. 그래요? 네. 거기에서 그래도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나마 통합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이렇게 어떤 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서 진짜 가서 뭐 학원 다니듯이 그냥 가서 진짜 뭐 계속 연습만 하다가 오는 이 시간의 무의미함, 이 시간의 무의미함을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들기는 들어요. 그렇다고 뭐 보장돼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한들 뭐가 나아지기는 한 걸까? 아마 나아지긴 하겠죠. 기능 면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사회 바깥으로 나와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한가. 사실은 이제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 장애를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이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 주변인들이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건 숨는 전략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는 더 그걸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전략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복지도 되게 통합 이야기 많이 하고 되게 뭐 자립이나 통합이나 이런 프레임을 바꾸려고는 하거든요. 전환하려고는 하는데 아직 좀 멀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숨기는 전략이라는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마치 그 어쨌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회에 적응시킨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적응시키려면 같이 완전히 통합적으로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 내가 남들의 반응을 조금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그 판에 두고 같이 배워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따로 떼어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도 제 가족 중에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신체적인 장애뿐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컸다라는 건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괜찮구나라는 감각을 길러야 나도 사회에 가서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정말 숨기는 전략이다 라는 부분들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성을 기른다는 것, 그리고 함께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되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들으면서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비장애인 중심주의적인 시선인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우리한테 맞춰야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어떤 기능적인 면으로 계속 훈련을 시키거나 이걸 어떤 적응하는 과정으로 삼는데,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함께 적응해야 된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만나고 부딪히고 이렇게 좀 이해도도 높아져야 되고, 사실 적응이라는 건 함께 적응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들리는 것 같아서, 정말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사회복지부터, 사실 가장 먼저 손 내밀 곳이 사회복지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시스템부터 우리가 지금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제 그 비장애인들을 막 일반적으로 막 적으로 삼고,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그럼요. 이게 타자성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가끔 있다가 되게 어떤 낯선 것에 대한 낯섦이나 공포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의 몸 혹은 장애인들 그 존재 자체가 때로는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이렇게, 저는 주변에 이렇게 장애 당사자와 일을 할 경우가 많은데, 저도 처음에는 뭐 뇌병변 장애인들과 같이 소통하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되게 낯설기도 하고. 근데 정말 있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고 되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그런 소통 방식을 저도 되게 배워나가면서 얻게 되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런 어떤 과정들,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차단시켜 버리는 사회였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어바라 라디오도 하면서 막 분개하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장애학 공부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걸 넓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네. 마음이 좀 답답하고 무거운데요.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들은 구조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데, 개인에게 자꾸 어떤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또 우리한테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차별 키워드를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남은 키워드 모자무사, 이주노동자의 삶, 아이와 나, 이 세 개의 키워드는 2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모자무사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드라마 이름이죠. 네네.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네, 네. 그 드라마 이름.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이 화석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차별 기록은 계속됩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